지금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할리우드가 독점해온 글로벌 영상 산업에 이제는 K 콘텐츠가 중심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넷플릭스 시청 시간 2위,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1위를 기록한 K 드라마, 그리고 이제는 애니메이션조차 한국이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박스오피스를 강타한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디즈니와 픽사의 자리를 위협하며 기생충조차 넘어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성공의 한가운데 20년 경력의 미국 영화 평론가 제러미 콜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가 끝났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 나는 그 말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부터 전 세계의 시선을 바꿔놓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LA타임스에서 일하는 영화 평론가 제러미 콜린스입니다. 수백 편의 할리우드 영화를 리뷰했죠. 매일 아침 제 사무실 책상에는 새로운 시사회 초대장이 쌓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킹 오브 킹스? 또 하나의 종교 영화군요. 초대장을 손에 든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종교가 결합된 영화라니. 그것도 한국 제작사의 작품이라고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종교 영화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또 하나는 저예산 독립영화. 둘 다 비슷한 결과를 내죠. 지루하고 설교조인 메시지만 남는 영화. 오피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금껏 봐온 종교 영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손가락은 이미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저비용 애니메이션이 관객을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2025년의 관객들은 그런 단순한 메시지에 감동하지 않는다. 리뷰 초안을 미리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비윤리적이라고요? 아마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영화들은 너무나 예측 가능했거든요.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니어 평론가인 마이클이었죠. 제러미, 이번 주말 영화 배정은 어떻게 할까요? 마이클에게 킹 오브 킹스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맡을래? 아마 평론가에게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 마이클은 초대장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것도 리뷰해야 하나요? 누가 이런 걸 보러 갈까요? 바로 그거야. 아무도 안 볼 거니까 빨리 끝내버리자고. 우리는 서로 회의적인 웃음을 나눴습니다. 이게 평론가의 현실이었죠. 모든 영화에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명분 아래 볼 가치도 없는 영화들을 견뎌내야 하는 직업. 사무실 창문 너머로 LA의 빌딩들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15년 동안 이 도시에서 영화를 보고 리뷰했죠. 저는 감정보다 논리를, 감동보다 분석을 중시했습니다. 그게 제 스타일이었고 독자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아내 캐롤린이었죠. 제리, 이번 주말 부활절 연휴인 거 잊지 않았지? 아이들이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내에게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시사회가 있어.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마이클에게 넘겼으니 걱정 마. 하지만 곧바로 아내의 답장이 왔습니다. 또 다른 평론가에게 넘기는 거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제발 이번엔 가족과 함께 해줘. 화면을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캐롤린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달간 너무 일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아들 브라이언은 이제 8살이고 딸 에밀리는 12살이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바꿔 마이클에게 다시 말했어요. 마이클, 미안한데 그 영화 내가 볼게. 대신 넌 새 마블 시사회에 가줄래?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형편없는 영화라면 가족들과 함께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최소한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미 리뷰 초안도 준비해뒀습니다. 시사회장에서 잠시 확인만 하면 될 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티켓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부활절 연휴 첫날, 가족과 함께 시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들떠 있었죠. 제 머릿속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종교 애니메이션이라니 얼마나 심각할까?
시사회장에 도착하니 예상외로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과 에밀리는 팝콘을 들고 신나게 앞자리로 달려갔어요. 캐롤리는 제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시간이네요. 고마워요. 자리에 앉으며 시사회 프로그램을 훑어봤어요. 킹 오브 킹스는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서 왕에 푹 빠진 아들에게 부모가 위대한 왕의 여정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생애를 들려주는 내용을 담은 3D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죠. 피어스 브로스넌, 오스카 아이삭, 케네스 브레너, 우마 서먼, 마크 해밀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성우를 맡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소한 성우 캐스팅은 좋네. 속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용에 대한 기대는 낮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몇 가지 키워드만 적어두면 나중에 리뷰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진부한 스토리, 단순한 캐릭터, 뻔한 교훈 같은 문구들 말입니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어요. 처음 화면에 고대 예루살렘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군 생각하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티스트들이 그린 예루살렘은 제가 본 어떤 종교 영화의 세트보다 생생했어요. 디즈니의 정교한 배경화와 비슷한 퀄리티였죠. 영화가 계속되며 예수의 어린 시절이 펼쳐졌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들이 예수를 묘사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는 완벽한 성인이 아닌 고뇌하는 인간으로 그려졌죠. 그의 눈에는 피로와 의심, 때로는 두려움까지 보였습니다. 대사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렸어요. 피어스 브로스넌과 오스카 아이삭의 목소리 연기가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관객들이 영화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어른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아이들. 브라이언도 평소와 달리 조용히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영화 중반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 땀에 젖은 얼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이 완벽하게 표현됐어요. 그때였죠. 브라이언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빠, 예수님도 아팠어? 그 질문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브라이언의 순수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응, 그랬어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그 질문이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영화가 계속되는 동안 더 이상 메모를 적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은 무릎 위에서 잊혀졌어요. 제 눈은 오직 스크린만 쫓고 있었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만찬, 배신, 재판, 십자가 처형까지 모든 장면이 너무나 인간적이었어요. 영화가 끝나갈 무렵 부활 장면에서 극장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 모든 관객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에밀리는 엄마에게 기대어 조용히 울고 있었고 브라이언은 여전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준비해온 비평의 언어들이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예상했던 저비용 종교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어요. 극장을 나오는 길 캐롤린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죠?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15년 경력 중 처음으로 영화를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은 영화 장면들을 흥분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조용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에도 영화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결심했죠. 다음 날 혼자서 다시 한번 영화를 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다른 스케줄은 미루고 킹 오브 킹스를 한 번 더 보겠다고 말했죠. 편집장은 의아해했어요. 제러미, 당신이 영화를 2번 본다고? 그것도 종교 애니메이션을?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라고만 대답했어요. 사실은 뭔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제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빠, 예수님도 아팠어? 혼자서 오전 상영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관객은 저 포함 10명 정도였어요.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 대신 작은 메모장만 꺼냈습니다. 이번엔 영화에 완전히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영화가 시작되고 고대 예루살렘의 풍경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보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역사적 고증에 신경 썼는지,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폈죠.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세계였어요. 예수의 등장부터 달라 보였습니다.
첫 관람 때는 놓쳤던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 변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목소리의 미묘한 떨림까지.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가 주는 한계 속에서도 캐릭터에 이런 깊이를 부여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예술을 신화적 존재가 아닌 인간으로 그렸어요. 그가 느끼는 외로움, 갈등, 의심, 심지어 때로는 분노까지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한 장면에서 예수가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찢는 모습은 제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신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처음 봤다. 저도 모르게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영화 리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고백 같았어요. 이전의 예수 영화들은 항상 그를 완벽한 구원자로만 그렸죠. 고통도 완벽하게 견디는 인간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요. 하지만 이 영화의 예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랑했고 웃었고 고통스러워했고 때로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놀란 건 감독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종교적 설교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로서 접근했다는 점이요. 기독교인이 아닌 관객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영화라기보다 한 인물의 삶과 선택에 관한 드라마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쉽게 종교 애니메이션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작품을 평가절하 했는지 말이에요. 부끄러웠습니다. 평론가로서 항상 객관적이라고 자부했는데 사실은 저도 편견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커피숍에 앉아 즉시 리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뒀던 초안은 휴지통에 버렸어요. 완전히 새로 쓰고 싶었죠. 이번엔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정말 느낀 대로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타이틀부터 바꿨어요.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이 들려주는 가장 인간적인 예수 이야기.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던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더 이상 냉정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죠.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 작품의 제작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수준의 애니메이션을 만든 회사가 어디인지 궁금했어요. 시사회 브로셔를 다시 펼쳤습니다. 모펙 스튜디오라는 이름과 장성호 감독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컴퓨터로 바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모펙 스튜디오는 장성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의 시각효과 전문 회사였습니다. 장 감독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해운대 등 약 25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의 시각효과를 담당해왔지만 킹 오브 킹스는 그의 첫 연출작이었어요. 더 깊이 조사할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미국 자본 없이 전적으로 한국 국내 자금과 기술로 제작된 작품이었어요. 시나리오 작업부터 제작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장 감독은 해외 투자를 받으면 쉬웠을 텐데도 국내 자본만을 고집했다고 해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성호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국내에서는 될 리가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았어요. 만약 미국에서 투자를 받았다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창작 침해는 물론 저작권도 지킬 수 없지요. 제가 더 놀란 건 제작 과정이었습니다. 장 감독은 실제 영화 현장에서 배우의 연기를 촬영하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플랫폼을 직접 개발했다고 해요. 가상 환경 안에서 실제 영화 제작과 동일한 과정을 구현한 것이죠. 그래서 캐릭터들의 표정과 연기가 이토록 자연스러웠던 거였습니다. 디즈니가 아니라 한국이었다. 진짜였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할리우드 중심으로 영화를 평가해왔어요.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은 일본이나 미국의 기준에 맞추려는 아류작이라 여겼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장성호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며 성경을 다룬다는 부담감이 컸다고 합니다. 신학교 교수들과 목회자들의 자문을 받았고 시나리오를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예일대 신학과 교수들의 검수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는 기독교 콘텐츠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통계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장 감독의 다른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기독교 콘텐츠이지만 강요하거나 설교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보편적 정서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며 약속을 지키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작업 가운데 제일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종교적 신념이 없지만 영화는 분명 인간적 감동을 전달했으니까요. 찰스 디킨스의 미완성 원고 예수의 생애에서 영감을 받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사용한 것도 영화를 더 친근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킹 오브 킹스는 정식 개봉 후 큰 흥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전 예매율이 이미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시사회의 호평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해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120개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 영화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상영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시사회 이후 주요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는 벌써부터 높은 기대치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업계에서는 이 영화가 개봉 후 애니메이션 영화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장 감독은 이 작품이 가능한 많은 나라에서 상영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10년 뒤에는 킹 오브 킹스의 저작권을 완전히 풀겠다는 조건으로 배급사와 협의했다고 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저는 리뷰에 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문장이었어요. 리뷰를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평소보다 2배 길이의 글이었죠. 그리고 제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리뷰였습니다. 솔직히 편집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어요.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편집장 마이크였죠. 제러미, 이거 정말 당신이 쓴 거요? 마이크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저와 함께 일했던 베테랑이었고 제 글의 모든 특징을 알고 있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썼습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안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솔직히 당신의 글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이 종교 영화를 이렇게 극찬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게 제 솔직한 감상입니다. 마이크는 최종 타이틀을 내가 틀렸다.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다로 수정하자고 제안했어요. 제 변화를 더 강조하는 제목이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리뷰가 LA타임스 온라인판 첫 페이지에 실렸어요. 편집장은 평소와 달리 제 사진도 크게 실었습니다. 마치 냉혈 평론가가 변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았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판 조회수가 몇 시간 만에 10만을 넘었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일부는 의심스러워했죠. 콜린스가 종교 영화를 칭찬한다고? 세상이 거꾸로 됐나? 돈 받고 쓴 기사 아닌가요? 하지만 더 많은 댓글이 제 변화를 지지했습니다. 용기 있는 평론이네요. 선입견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영화 꼭 봐야겠어요. 콜린스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정말 특별할 것 같네요. 그날 오후 마이크가 제안했습니다. 킹 오브 킹스의 공식 영상 리뷰를 제작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영상 칼럼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촬영 세트에서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예수의 이야기 이전의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는 거죠. 전문가로서 감정을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이번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저는 갑자기 변절한 평론가로 유명해졌습니다. 한 라디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평론 스타일이 이제 바뀌는 건가요? 아니요, 여전히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평론을 쓸 거예요. 다만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적은 선입견을 가지고 영화를 볼 것 같네요.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한 영화가 제 시야를 넓혀준 것뿐이었죠. 제 리뷰가 화제가 되면서 소셜 미디어에서는 킹 오브 킹스에 대한 관객들의 생생한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모들의 이야기가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이 영화를 통해 아이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보기로 했어요. 평론가에서 다큐멘터리스트로 시선을 바꿔 이 현상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마이크에게 새로운 기획을 제안했죠. 부모와 아이들의 반응을 인터뷰에서 특집 기사로 만들고 싶어요. 마이크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가족은 워싱턴에서 온 스미스 가족이었습니다. 제이는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저희는 종교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애니메이션이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데려갔죠. 영화가 끝나고 딸이 물었어요. 엄마, 예수님은 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했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성경을 찾아보게 됐죠. 마이애미에서 온 로드리게스 가족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파울로는 12살 아들을 둔 아빠였습니다. 아들이 영화를 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예수님도 우리처럼 두려웠던 거야? 그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는 항상 아들에게 강해야 한다고, 두려움을 보여선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날 이후 아들과 감정에 대해 더 솔직하게 대화하게 됐어요.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역사 수업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한 인물로서의 예수에 관심을 보였죠.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왜 로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했나요? 같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건 이 영화가 단순히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깊은 질문에 당황하면서도 그 질문들이 중요한 가치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온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손녀와 함께 이 영화를 봤어요. 집에 와서 손녀가 물었죠. 할머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6살배기가 그런 질문을 하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한다는 것을요. 인터뷰 기사는 LA타임스 일요판에 킹 오브 킹스, 미국 가정의 대화를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반응은 또다시 폭발적이었어요. 교육자들과 상담사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영화 평론가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쓴 글은 리뷰가 아닌 기록이었습니다.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었죠. 마이크가 말했어요. 제러미, 이제 당신은 평론가가 아니라 문화 현상을 기록하는 저널리스트가 됐네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킹 오브 킹스가 개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화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북미 박스오피스 사이트 모조에 따르면 글로벌 박스오피스 누적 약 4,879만 달러 하나 약 668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미에서는 개봉 2주 만에 4,563만 달러 약 625억 원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렸죠. 이 성공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남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개봉 5일 만에 60만 달러를 넘겼고 멕시코에서는 2주 차에 36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유럽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영국에서 57만 달러, 포르투갈에서 28만 달러, 크로아티아에서 12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열풍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킹 오브 킹스가 성경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스코어를 갱신했다는 점이었어요. 총 1,905만 달러로 1998년 개봉한 이집트 왕자의 1,450만 달러를 앞선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한국 콘텐츠가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종교 애니메이션으로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은 전례가 없었죠. 무엇이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할리우드 스튜디오 중역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킹 오브 킹스의 성공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디즈니의 한 고위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종교적 소재의 애니메이션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특정 관객층만 타겟팅할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킹 오브 킹스는 그 편견을 깼습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인간 이야기로 접근했고 그게 통했어요. 영화 리뷰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평론가들은 대부분 호평을 남겼습니다. 할리우드 아웃사이더의 아론 피터스는 모든 연령대가 좋아할 스토리라고 평했고 영화 위협이 에단 페젯은 성우 캐스팅이 좋았다고 칭찬했어요. 필름 포커스 온라인의 로미 노턴은 아름다운 이야기다. 부활절 시즌에 볼만하다라며 추천했습니다. 픽사의 애니메이터 한 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킹 오브 킹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은 일본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킹 오브 킹스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줬어요. 특히 인물의 감정 표현이 뛰어납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더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더 적은 예산으로 동등한 품질을 만들어냈죠.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오랫동안 할리우드와 일본 애니메이션의 하청 작업을 맡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수십 년간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만들며 기술을 쌓았고 이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세계에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한국 애니메이션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이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디즈니나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의 하청업체로 일했죠. 킹 오브 킹스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말처럼 한국 콘텐츠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넷플릭스 시리즈부터 케이팝, 영화까지 한국 콘텐츠는 세계 문화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의 한 제작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디즈니의 실패와 한국 애니의 성공은 우리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객들은 더 다양한 이야기와 스타일을 원하고 있어요. 획일화된 콘텐츠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킹 오브 킹스는 단순히 성공적인 영화가 아니라 문화적 기준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할리우드 공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 같았어요. 한국이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이 문장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문화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 과거에는 항상 할리우드가 기준이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따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킹 오브 킹스 개봉 한 달을 기념하는 특별 상영의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극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 특별 행사를 위해 제작팀이 LA를 방문했고 저는 그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초대받았습니다. 장성호 감독과 주요 스태프들이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어 통역사가 옆에 서 있었지만 장 감독은 대부분 영어로 대화했어요. 이 영화는 제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영화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Q&A 세션이 끝나고 저는 장 감독과 개인적인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대와 달리 겸손하고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이런 성공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믿는 이야기를 진실되게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종교인이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종교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 인간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킹 오브 킹스가 성공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종교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장 감독은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감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콜린스 씨, 당신의 리뷰가 우리 영화에 큰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깊이 이해하실 수 있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무시했어요. 종교 애니메이션이라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제 아들이 한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통해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됐고 그제서야 진짜 의미를 이해했죠. 감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들은 편견 없이 세상을 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크린에는 킹 오브 킹스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한국 애니메이터와 스태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작품에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바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이었어요. 나는 지금 한 한국인의 신념을 목격했다. 이 문장을 타이핑하는 순간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화 리뷰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영화를 통해 발견한 진실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제 기사는 다음 날 아침 LA타임스 첫 페이지에 실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뉴욕타임스, 가디언, CNN 등 여러 주요 매체에서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지막 문장이 킹 오브 킹스를 시대의 영화로 정의하는데 일조한 거죠. 몇 주 후 장성호 감독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콜린스 씨, 당신의 말대로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이건 신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영화 평론가로 일하면서 이렇게 깊은 만족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제가 쓴 평론이 아닌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킹 오브 킹스의 특별판 DVD를 다시 보고 있는데 브라이언이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빠, 또 그 예수님 영화 보고 있어요? 브라이언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응, 킹 오브 킹스란다. 정말 특별한 영화야. 다음에 너랑 같이 또 보러 갈까? 브라이언은 방긋 웃었어요. 좋아요. 저도 더 보고 싶어요. 창밖으로 LA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영화의 힘, 이야기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국경과 문화, 언어를 초월한다는 사실도 말이죠. 제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한 장의 티켓, 한 편의 영화, 그리고 한 아이의 질문으로.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